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열린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대상을 12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유럽의약품청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오늘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정 추기경은 미사 뒤에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어제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실질적이고 열린 접근을 해 나간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넘게 이루어진 대북 정책의 재검토 작업이 완료됐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괄 타결을 추구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그러면서 정밀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열린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만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그간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매 단계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재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와 양국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만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코로나19 협력과 경제 협력 같은 포괄적인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일본 스가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회담 주요 의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한미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경제 협력,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책 조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협력 과정에서 백신 협력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위탁 생산 등을 통한 백신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참여와 함께 중국과의 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 참여 방안도 거론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세부 의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당초 예정 일정보다 앞당겨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대상을 12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유럽의약품청에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향후 다른 질병이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백신 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유럽의약품청 EMA에 자사 백신의 사용 승인 대상을 12살에서 15살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현재 16살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이 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두 회사는 3월 말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100%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엔테크는 생후 6개월부터 11살까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 측은 올해 말엔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과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향후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내년에 백신 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백신 개발 자금을 조성해 새로운 백신 개발 기간을 100일로 단축하겠다는 감염병 혁신연합의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은 이달 4일과 5일 이틀간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전 세계 백신 공급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300만 명을 넘겼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효진 기자, 어제 확진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642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수도권에서 3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남권 129명, 충청권 54명, 경북권 41명, 호남권 3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 하남시 음식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48명이 누적 확진되는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은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305만 6,004명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24만 명이 접종하며 하루 최대 접종 실적을 내는 등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3주 간격으로 예정된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2차 접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안정적이고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거리 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5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1.5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유행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행사나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4월까지 3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일단 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경우 80%가량 접종이 완료됐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기존 75세 이상에 더해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들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아 가장 시급하게 백신 접종이 필요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접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 이전인 2월에 요양병원과 시설에 동일 집단 격리는 16곳, 관련 확진자는 234명이었는데 3월에는 9곳,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환자 발생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끈 만큼 정부는 고령층 접종 연령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접종이 진행 중인데 이번 달 하순부터는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 약 5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60세 이상도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도 상반기 안에 접종을 개시합니다.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사람이 일시에 몰릴 걸 대비해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 점검과 대기 시간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는 접종 기간에도 추경 예산을 활용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센터도 하면서 백신 수급 관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보건소한테 주어진 책무가 되게 크고 너무 많이 과로하셔서 걱정이 되는데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이 끝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나들이와 가족 모임이 잦아지는 5월입니다. 지난해 5월을 돌이켜보면 징검다리 황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5월은 지난해보다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훨씬 큰데요. 무엇이 더 위험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효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은 4월 30일부터 엿새 동안 징검다리 황금 연휴로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7명. 하지만 연휴 이후 사흘째에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남성이 확진되면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한 겁니다. 게다가 클럽 방문 사실을 숨겼던 학원 강사 1명으로 인해 7차 감염까지 전파됐고 누적 확진자만 80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접촉자 분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많은 환자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런 상황이 극대화됐던 게 그 학원 강사 사례였거든요. 당시 이태원발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건 5월 28일 79명.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는 10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500에서 700명대 확진자가 5개월째 누적된 상태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밀접한 상태에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700명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동선을 숨겼던 남성과 완화된 거리두기 상태에서 활발했던 유흥 활동 등이 지난해 5월 감염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접촉자들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간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충분히 유행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열립니다. 장례미사는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주교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사제들은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성당 안에는 230명만 참석합니다. 장례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참석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 인류 보그마성 장관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의 조전을 대독합니다. 정 추기경은 경기 용인공원 묘원 내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설악산과 오대산 등 높은 강원 산지에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5월의 첫날인 오늘도 이 때문에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저기압이 남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밤사이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영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저기압 뒤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수도권과 일부 서쪽 지역에서도 약하게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점차 오후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지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밑돌면서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 이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서 오늘 손 씨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반포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손정민 씨와 친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가 술을 샀습니다. 2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오전 1시 반쯤 손 씨와 친구가 함께 걷다가 어깨동무도 하고 이어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쯤 친구는 공원에 왔을 때와는 달리 홀로 집으로 향합니다.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손 씨가 실종 엿새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가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와 멀지 않은 반포 한강공원 인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물에 떠내려오던 시신을 구조견이 발견했습니다. 수중에 이제 혹시 있을까 봐서 수중수색을 하는 도중에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위에서 수상한 물체가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상한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를 풀어서 숨진 채 발견된 손 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마름모 무늬의 긴 셔츠와 검정색 바지 차림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손 씨 아버지의 확인을 거쳐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안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상처가 하나도 없고 약간 물에 부른 거 빼놓고 이제 뻘이 묻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뒷머리에는 상처가 크게 2개 있고 피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부검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인과 사망 경위, 당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이 밤새 구조 작업을 했지만 매몰된 노동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큰 불이 일어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철근 사이를 오가며 수색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3층에서 작업하던 59살 강모 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하면서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강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건물 4층에 있던 굴착기에 주유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기름 호수를 인양해 주려고 올라가는 길에 3층 슬라브에 섰는데 그 3층 슬라브가 5초 만에 바로 붕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소방당국과 구청은 인력 20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밤새 구조 작업을 했지만 강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강 씨의 매몰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구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지상 9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로 지난달 12일부터 철거가 이뤄져 사고 당시엔 4층까지 남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 부산 범일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와 인근의 공장 한 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불로 검은 연기가 일대를 덮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새벽 2시 7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길이 아파트 위층 방향으로 번지면서 놀란 주민들이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구 소방재난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며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한 연인원 2억 6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이한 중국 베이징역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이 역 광장을 바삐 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던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로 매표 창구도 북적거립니다. 去年不国家都控制了疫情嘛，尽量不出门，不给国家添麻烦，你知道吗？今年疫情不放松点了吗？上那詹姆斯看朋友。 중국 전역에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연인원 2억 6,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2천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됐던 이동이 지난 3월 풀린 데다 긴 연휴까지 겹치면서 억눌렸던 이동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됐기 때문입니다. 기차와 항공편은 사실상 동이 났고 특히 항공편은 평균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숙박시설 예약도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에 비해서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不参加大型的聚集、聚会等活动，那么旅行途中呢，一定要呢注意好个人防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동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를 바탕으로 집회를 허가하고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일상을 되찾아가던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허가로 처음 열린 대형 성지순례 행사에 수만 명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 행사입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음악에 맞춰 제자리에서 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초정통파 유대교인 수만 명이 북부 도시 메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행사 도중 갑자기 참가자들이 빠져나오더니 한꺼번에 좁은 통로로 몰려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ולאט לאט ראינו אנשים נרמסים, אני כבר בקטע הזה שראיתי באמת הרבה אנשים מהקטע הזה כבר הלכתי לכיוון בחוץ ומשם ראינו פשוט כל רגע מפנים אנשים והתחילו לבצע בהם החייאה. 축제 현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공호흡으로 부상자를 구해보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의 역부족입니다. 외신들은 현장에서 38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4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재난이라며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 성공 이후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 속에 열린 첫 대형 종교 행사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10,000명이 모이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30,00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삼성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지배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증을 남겼죠.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 19조 원어치를 유족들이 어떻게 배분할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몰아받아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 4.18%, 주식 가치 15조 원 이상의 배당금도 매년 6천억 원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주식을 물려받지 않겠느냐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습니다.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분의 1, 나머지를 이 부회장 등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 주식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목을 확보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위성그룹으로 독립해서 나오게 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절반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 딸이 2대1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삼성물산과 생명을 모두 장악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여전히 전자하고 생명을 둘 다 지배하는 지금의 소유 지배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 일단락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 등 금융사를 통한 그룹 지배를 억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삼성 지배 구조를 둘러싼 변수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영남 출신 4선인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겠지만 아무 곳에서나 고집 부리진 않겠다고 했고 대선을 위한 해법으로는 자강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4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선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강경파 김태흠 의원이 깜짝 2위에 올랐는데 결선에선 김기현 의원이 66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영남 출신 4선 의원인 신임 김 원내대표는 싸우면 이기겠다면서도 대안을 내고 타협할 건 타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무조건적인 대여 강경투쟁에는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무 곳에나 싸우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그분들은 얼마나 합리적인 세력이냐, 합리적인 정당이냐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백신 수급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당장 닥친 여야 현안인 법사위원장을 놓고는 강한 톤의 재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탄핵 부정 주장,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는 군요. 새 대표를 뽑을 때까지 김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까지 맡아야 하는데 야권 통합 등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자강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의 만남이 잦은 달 바로 5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 역시 고속도로는 혼잡 수준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부산 외곽선에는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장철만 아지목 부근 창원 쪽으로는 2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기장 쪽으로도 1차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차량 점검
미리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정오쯤, 경기권에서는 용인 부근 정체가 예상되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 일대 지나기가 어렵겠습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짧은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빗길에서는 20에서 50% 정도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요. 또 가시거리도 짧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지금 밤사이 저기압이 남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 호남 지역에도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오후에는 강원 지역과 경기 동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지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어린이날인 수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도로공사 연결 과정에서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실질적이고 열린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넘게 이루어진 대북 정책의 재검토 작업이 완료됐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괄 타결을 추구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그러면서 정밀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열린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만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그간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매 단계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재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와 양국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661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200명이 넘었고 울산과 부산 등의 확산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지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 40명가량 늘었지만
예방접종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단계를 높일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발생할 경제적 타격도 부담입니다. 의료와 어떤 방역적 대응의 여력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큰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울산의 경우 식당과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경북 12개 군에선 완화된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범 적용 중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 새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9인 이상으로 밤 10시 운영 제한은 완화 또는 해제됩니다. 휴일이 많은 5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은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다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해제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두 힘든 요즘입니다만은 특히 이태원의 상인들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이 너무 커져서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권이 회복되질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빚을 내고 보증금을 소진해 가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며 야간 영업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상점이 밀집한 거리.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5월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출도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클럽발 터진 후에 바로 그때부터는 매출이 아마 한 모든 상인이 그랬을 거예요. 99% 가까이 확 떨어졌죠, 다. 월세는 밀린 지 오래, 보증금까지 다 소진됐습니다. 집합금지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업하게 되었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했지만 이태원이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이태원 자체가 코로나 밭인 줄 알고 손님이 전화 와도 이태원은 5개월이 지나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받고. 영업시간 제한이 10시로 늦춰졌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권이 저녁에 문을 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거리두기 정책이죠. 상인들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버틸 수 있는 정책을 내주면 그게 방역에도 좋고 저희 자영업자들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지난 3월 소비는 2월보다 2% 넘게 늘고 서비스업 생산도 1%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도 0.8% 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히 변수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할인 행사장, 평일인데도 적지 않은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신발을 살펴보고 셔츠도 여러 장 손에 듭니다. 올해 상반기 초부터 이제 고객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됨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백화점 패션과 명품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의 내점과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백화점 판매는 한 달 전보다 4% 가까이 늘었고 면세점과 대형마트의 매출도 나아졌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화장품이 특히 잘 팔렸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점이 8% 넘게 늘었고 도소매와 예술, 스포츠 분야도 일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광공업 생산이 준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5%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길게 보면 회복세를 해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동차 산업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멀리 보면 하반기쯤에는 이런 반도체 부족 문제도 해소될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와 서비스업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이라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여부도 경기 회복에 있어 변수입니다. 정부도 일단 외식 공연 쿠폰의 온라인 사용 등을 이번 달에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내수 대책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만금에서 전북 전주를 잇는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 현장. 3.7km 터널을 뚫는 발파 작업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진 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터널 입구인데 지금은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3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금만 참고 계속 혹시라도 또 이 전체가 이럴까 봐 이게 막 저는 너무 애타는 거죠. 하반신을 크게 다친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폭약을 터뜨려 돌을 깨기 전 불안하게 매달려 있던 뜬 돌을 제거하며 점검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돌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공사업체의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납관조끼가 있어요. 안전모도 그대로 착용하시고 안전장구를 싹 다 착용을 했어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폭약을 쓰는 위험한 작업이었던 만큼 공사업체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을 때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을 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국 어민들이 동시에 조업을 멈추고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혜지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한꺼번에 출항합니다. 갑판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모두 150여 척.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돼 국내 수산업은 물론 어민 생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먹거리 음식인데 거기다가 방사능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모든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으니까.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도 어선 100척이 조업을 중단하고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곳 부산을 포함해 전국 9개 거점 항포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국 동시 해상 시위에 참여한 어민은 모두 1000여 명, 어선 500척이 동원됐습니다.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한 만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표심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청년단체들이 어제 국회 앞에서 이른바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이 진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개 청년 사회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을 찾았습니다. 청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 문제에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 틀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만나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다들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서 이 남자 이대녀라는 틀로 나누고 청년을 분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의 힘겨움은 개개인의 능력 부족 탓이 아니라 소득 격차와 교육 격차 때문이며 특히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회는 청년들한테 스펙을 강요하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부족성은 자기는 폐지해 보이더라고요. 남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 속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성토했습니다. 용기를 낸 여성들이 제사를 깎아가며 이어가는 운동. 증언과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지만 미비한 정책과 바뀌지 않는 현실, 생색내는 정부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 사이에서 거대 양당이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누가 집권하든 청년들의 신음은 계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회가 바뀌지 않고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 세대가 말하는 피해들을 우리 시대의 문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KBS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항목은 경제 그리고 공정이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 표심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남녀 응답자의 27.3%가 여권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주거 안정 정책에 실망했다, 일자리 정책 등에 실망했다 등 경제적 요인이 33% 넘게 조사됐습니다. 공정과 경제, 두 열쇠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나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20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계층 이동이 적어진 양극화사회 42.7%,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사회 21.9%였습니다. 기성세대들의 기득권 탓이라는 응답도 16.4%로 나왔습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우대 정책이 불만이라는 답변은 7.3%에 그쳤습니다. 또한 박원순 오고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20대 남녀 각각 74%가 잘못 대응했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젠더 때문에 안티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성평등 정책에 실망해 투표했다는 답변이 14.7% 나왔는데 남녀 구분해서 보면 남성이 21.6%, 여성은 8%였습니다. 20대들이 앞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꼽은 과제는 일자리, 주거 등 민생 안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였습니다.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20대가 70%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울 거주 20대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앞서 보신 이런 청년들의 생각을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내 가정이 생기고 내가 출산을 하고 했을 때 나의 경력이 단절되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일이 그리고 나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LH 사태라든지 금수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청년들이 지켜보면서 평범한 나의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마지막 남은 공정한 시험이 공직 시험이 아닌가.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전부 다 투자를 했어요.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많이 잃은 면이 없잖아 있죠. 한 50% 정도 손해봤던 것 같아요.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은행에 저축을 해서만은 재산을 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수십 년간
아파트 가격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 30대들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평수 한 약 6평 정도 되는 걸로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80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입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 40%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하고, 반대로 술집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골목을 걸어올 때 좀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많아요. 서울에서 자기 개발을 할 겸 더 나은 일자리가 없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우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규직을 바라는 이들이 최저시급을 받아가면서 훨씬 힘든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3년, 4년씩 이렇게 불만 쌓이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솔직히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마산에서 쭉 살아오면서 이 도시의 변화들이나 이런 걸 보는데,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는데 주민들은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 소망하는 게 있다면은 제발 서로 부추기지 좀 말자고요. 싸우면서 우린 더 힘들어요. 해조류에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영양 성분이 많아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요. 바다에서 건진 국수라고 불리는 해조류 꼬시래기가 지금 제철이라고 합니다. 꼬시래기 수확이 한창인 남녘바다를 이성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수역으로 알려진 전남 장흥의 회진 앞바다.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길게 자란 붉은빛의 해초가 딸려 올라옵니다. 가늘면서도 일정한 굵기의 모양은 영락없는 면발. 때문에 해조류 꼬시래기는 바다의 국수, 바다의 냉면으로 불립니다. 초겨울 양식줄에 종자를 붙인 뒤 반년이 지나 수확을 하는데 지금이 바로 제철입니다. 이 씹히는 식감 자체가 아삭아삭한 맛이 있거든요. 어느 해조류보다 그 맛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꼬시래기는 이 씹으면 아삭아삭한 맛, 그 맛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3, 4m 길이로 자라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아 최대 8m까지 자랐습니다. 수확한 꼬시래기는 따뜻한 물에 데친 뒤 염장을 해 판매하는데 칼슘과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체내 중금속 배출 효과도 높아 건강식품으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 안팎입니다. 김과 미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조류 품종 개발에 나서 연구 끝에 2000년대 초반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 그 대체 품목으로서 아마 꼬시래기를 저희가 선정해서. 갯바위에부터 볼품없던 해초 더미였던 꼬시래기. 어민들에겐 틈새 소득원으로, 소비자들에겐 봄 입맛을 돋우며 건강도 챙기는 계절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조선시대 비운의 왕 단종.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에선 지난 50여 년 동안 해마다 단종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맥이 끊겼다가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부활한 단종문화제의 모습을 이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이 관을 들고 나오고 절을 올립니다. 조선시대 국장재현 행사입니다. 17살의 나이로 영월 청령포에 유배돼 숨을 거둔 비운의 왕 단종의 넋을 달랩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복장을 한 여성들, 가야금을 타기도 하고 고운 춤사위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낸 단종의 왕비 정순 왕후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다 가신 정순왕께 이 모든 공을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부활한 영월 단종문화제의 대표 행사들입니다. 단종을 추모하는 영산대제와 그를 따랐던 충신들을 기리는 제향까지 단종문화제를 상징했던 행사들이 고스란히 다시 선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영월 군민들이 제례를 통해서 단종대왕의 애달픈 넋을 이루어왔고요. 54회 단종문화제는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선 올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단종의 초상화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단종문화재 기념전도 마련돼 있어서 문화재의 의미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념 우편전과 꽃차, 서예와 도예 작품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종 문화재에서 수준 높은 우리 전통 문화인 도자기 전시를 보게 됨으로써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문화재 기간 매일 저녁 영월 동강 둔치 야구장에선 영월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드론 쇼도 펼쳐집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조선시대 해시계, 고려시대 불화. 이름만 들어도 가치가 높은 우리 문화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보급 문화재라며 팔린 물건들이 실제로는 가짜였고 감정해준 전문가들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에 알려질 경우 3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9억 원에 팔린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진품이라는 감정서까지 버젓이 있지만 위작이었습니다. 시가 15억 원으로 책정된 감정서가 있는 고려불화. 하지만 17세기 중국 어딘가에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작품이라는 이 붓고지 역시 가품이었습니다.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서에 속아 고미술 시장에서 팔린 물건들입니다. 이거는 진품이 맞다. 또까지 그때까지는 나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을 의심 참 푸니치다 그랬습니다. 한 달 안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주겠다. 돈도 일시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5억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지가 이제 되팔아 주기로 했으니까 한 달 안에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 골동품들을 감정한 결과 제작 시기가 100년도 안 되는 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직 한국고미술협회장을 포함해 3명의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감정위원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두 고미술협회의 권위를 믿은 피해자들을 속여온 셈입니다. 감정을 해줄 사람은 많은데 공신력, 그거를 고미술협회만큼 가진 데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운 점인 거죠.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가짜 골동품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주말인 오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저기압이 남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지금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꽤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저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 호남 지역에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저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할 텐데요. 이 때문에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요.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낮 동안 충남 지역과 남부지방에도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합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 열린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정 추기경은 미사 뒤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대상을 12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유럽의약품청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어제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실질적이고 열린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넘게 이루어진 대북 정책의 재검토 작업이 완료됐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괄 타결을 추구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그러면서 정밀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열린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만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그간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매 단계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재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와 양국 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만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코로나19 협력과 경제 협력과 같은 포괄적인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일본 스가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회담 주요 의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한미 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경제 협력,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책 조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협력 과정에서 백신 협력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위탁 생산 등을 통한 백신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참여와 함께 중국과의 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 참여 방안도 거론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세부 의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당초 예정 일정보다 앞당겨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선종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미사가 오늘 거행됩니다. 정 추기경은 용인 성직자묘역에서 영면에 들 예정인데요. 장례미사가 열리는 명동성당을 연결합니다. 유동엽 기자 나오십시오. 닷새간의 장례 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조문객이 4만 명을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 기간 오늘처럼 비가 내리기도 했고 거리 두기로 시간당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가운데도 모두 4만 6천여 명이 이곳을 찾아 고 정진석 추기경을 추모했습니다. 이곳 명동성당에서는 선종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조문과 함께 추모 미사가 이어졌는데 현재는 조문이 마무리되고 이제 장례 미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정추기경은 90년 전 세례를 받았던 이곳 명동성당을 떠나 장지로 향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낸 애도 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서 교황은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선종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면서 정추기경의 장례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되는 장례 미사는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 주교단이 공동으로 집전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은 230명으로 제한됩니다. 유리관에서 조문객을 맞았던 정추기경의 시신은 어제 오후 입관식을 거쳐 현재는 나무관에 안치돼 있습니다. 장례 미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며 이후 장지인 용인 성직자 묘역으로 운구가 시작됩니다. 정추기경의 묘비명은 생전의 신조였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추기경이 선종 직전 기부한 5천만 원은 유지에 따라 장학회 설립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화이자가 자사 코로나19 백신 사용 대상을 12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유럽의약품청에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향후 다른 질병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엔 백신 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유럽의약품청 EMA에 자사 백신의 사용 승인 대상을 12살에서 15살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현재 16살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 승인이 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두 회사는 3월 말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100%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엔테크는 생후 6개월부터 11살까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 측은 올해 말엔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과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향후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내년에 백신 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백신 개발 자금을 조성해 새로운 백신 개발 기간을 100일로 단축하겠다는 감염병 혁신연합의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은 이달 4일과 5일 이틀간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전 세계 백신 공급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300만 명을 넘겼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효진 기자. 어제 확진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642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수도권에서 3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남권 129명, 충청권 54명, 경북권 41명, 호남권 3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 하남시 음식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48명이 누적 확진되는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305만 6,004명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24만 명이 접종하며 하루 최대 접종 실적을 내는 등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늘면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3주 간격으로 예정된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2차 접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자제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안정적이고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5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1.5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유행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행사나 모임,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4월까지 3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일단 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경우 80%가량 접종이 완료됐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기존 75세 이상에 더해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들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아 가장 시급하게 백신 접종이 필요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접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 이전인 2월에 요양병원과 시설에 동일 집단 격리는 16곳, 관련 확진자는 234명이었는데 3월에는 9곳,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환자 발생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끈 만큼 정부는 고령층 접종 연령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접종이 진행 중인데 이번 달 하순부터는 65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 약 50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60세 이상도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도 상반기 안에 접종을 개시합니다.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사람이 일시에 몰릴 걸 대비해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 점검과 대기 시간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는 접종 기간에도 추경 예산을 활용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센터도 하면서 백신 수급 관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보건소한테 주어진 책무가 되게 크고 너무 많이 과로하셔서 걱정이 되는데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객이나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이 끝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대전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요. 요양원 자체 신속 항원 키트를 이용한 자가검사에서 먼저 감염 상황을 포착한 덕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직원 1명을 포함해 고령의 입소자 17명 등 모두 1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감염 정황이 처음 포착된 건 자가검사에서였습니다. 같은 병실 입소자 5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자 해당 요양원은 자체 구입한 신속 항원 키트로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요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보건당국에 알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속하게 요양원 66명 전원을 검사했고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자체적으로 신속 항원 키트를 사놓고 만일에 대비한 요양원의 판단이 주요했습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촉탁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도에 의해서 제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백신 접종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먼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선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주 전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직원 1명과 입소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1차 백신 접종 뒤 3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 손정민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서 오늘 손 씨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반포 한강공원으로 들어가는 손정민 씨와 친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가 술을 샀습니다. 2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오전 1시 반쯤
손 씨와 친구가 함께 걷다가 어깨동무도 하고 이어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쯤 친구는 공원에 왔을 때와는 달리 홀로 집으로 향합니다.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손 씨가 실종 엿새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가 발견된 지점은 실종 장소와 멀지 않은 반포 한강공원 인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물에 떠내려오던 시신을 구조견이 발견했습니다. 수중에 이제 혹시 있을까 봐서 수중수색을 하는 도중에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좀 위에서 수상한 물체가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상한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를 풀어서 숨진 채 발견된 손 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마름모 무늬의 긴 셔츠와 검정색 바지 차림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지켜보던 손 씨 아버지의 확인을 거쳐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안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상처가 하나도 없고 네. 약간 물에 부른 거 빼놓고는 이제 뻘이 묻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뒷머리에는 상처가 크게 2개 있고 피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부검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인과 사망 경위, 당일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이 밤새 구조 작업을 했지만 매몰된 노동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큰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철근 사이를 오가며 수색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3층에서 작업하던 59살 강모 씨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하면서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강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건물 4층에 있던 굴착기에 주유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기름 호수를 인양해 주려고 올라가는 길에 3층 슬라브에 섰는데 그 3층 슬라브가 5초 만에 바로 붕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소방당국과 구청은 인력 200여 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밤새 구조 작업을 했지만 강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강 씨의 매몰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구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지상 9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로 지난달 12일부터 철거가 이뤄져 사고 당시엔 4층까지 남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 부산 범일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와 인근의 공장 한 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일대를 덮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5분쯤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변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주변 변압기들로 옮겨붙고 있다며 긴급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불로 대전 동구와 중구 등 변전소 인근 일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새벽 2시 7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길이 아파트 위층 방향으로 번지면서 놀란 주민들이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구 소방재난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며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5일까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슷한 연인원 2억 6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에 눌렸던 이동 욕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이한 중국 베이징역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이 역 광장을 바삐 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던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로 매표 창구도 북적거립니다.
去年不国家都控制了疫情嘛，尽量不出门，不给国家添麻烦，你知道吗？今年疫情不放松点了吗？上那詹姆斯看朋友。 중국 전역에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연인원 2억 6,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2천만 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됐던 이동이 지난 3월 풀린 데다 긴 연휴까지 겹치면서 억눌렸던 이동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됐기 때문입니다. 기차와 항공편은 사실상 동이 났고 특히 항공편은 평균 2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숙박시설 예약도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에 비해서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不参加大型的聚集、聚会等活动，那么旅行途中呢，一定要注意好个人防护。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동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1위를 바탕으로 지표를 허가하고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일상을 되찾아가던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압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허가로 처음 열린 대형 성지순례 행사에 수만 명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 행사입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음악에 맞춰 제자리에서 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초정통파 유대교인 수만 명이 북부 도시 메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행사 도중 갑자기 참가자들이 빠져나오더니 한꺼번에 좁은 통로로 몰려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ולאט לאט ראינו אנשים נרמסים, אני כבר בקטע הזה שראיתי באמת הרבה אנשים מהקטע הזה כבר הלכתי לכיוון בחוץ ומשם ראינו פשוט כל רגע מפנים אנשים והתחילו לבצע בהם החייאה. 축제 현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공호흡으로 부상자를 구해보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의 역부족입니다. 외신들은 현장에서 38명이 사망하는 등 최소 4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재난이라며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 성공 이후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 속에 열린 첫 대형 종교 행사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10,000명이 모이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30,00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삼성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지배구조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증을 남겼죠.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 19조 원어치를 유족들이 어떻게 배분할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몰아받아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 4.18%, 주식 가치 15조 원 이상의 배당금도 매년 6천억 원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주식을 물려받지 않겠느냐 추측도 있었지만 결국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습니다.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분의 1, 나머지를 이 부회장 등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 주식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의 목을 확보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위성그룹으로 독립해서 나오게 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생기게 되죠.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절반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두 딸이 2대1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삼성물산과 생명을 모두 장악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여전히 전자하고 생명을 둘 다 지배하는 지금의 소유 지배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 일단락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 등 금융사를 통한 그룹 지배를 억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삼성 지배 구조를 둘러싼 변수가 추가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영남 출신 4선인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겠지만 아무 곳에서나 고집 부리진 않겠다고 했고 대선을 위한 해법으로는 자강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4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선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강경파 김태흠 의원이 깜짝 2위에 올랐는데 결선에선 김기현 의원이 66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영남 출신 4선 의원인 신임 김 원내대표는 싸우면 이기겠다면서도 대안을 내고 타협할 건 타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무조건적인 대여 강경 투쟁에는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무 곳에나 싸우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그분들은 얼마나 합리적인 세력이냐, 합리적인 정당이냐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백신 수급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당장 닥친 여야 현안인 법사위원장을 놓고는 강한 톤의 재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탄핵 부정 주장,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는 국면. 새 대표를 뽑을 때까지 김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까지 맡아야 하는데 야권 통합 등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자강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남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꽤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영남 지역과 강원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5mm 안팎으로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낮 동안에는 충남과 남부지방에도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오늘 아침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4도, 원주 12도, 대전 15도, 광주 14도, 대구 16도로 낮 동안에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낮부터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남양 유업을 둘러싼 파문이 경찰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본사와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M1 대리점과 낙농 농가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불가리스 파문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남양유업 대리점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기 시작한 불매 운동 이후 당장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배달한 거 우유값도 못 낸대요. 먹은 건 못 낸대요. 매출도 떨어졌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가시질 않습니다. 코로나 작년서부터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져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장 닥친 문제는 공장 가동 중단입니다. 남양유업 유제품의 40%를 생산하는 세종 공장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
확정될 경우 폐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막막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생사가 걸린 거예요. 지원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낙농농가는 생산한 우유를 버려야 할 상황까지 고민합니다. 또 우유를 나베를 못하게 되면은 버려야 되는데 폐기 절차를 밟는 과정도 힘들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어서 남양유업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어쨌든 뭐 한번 실수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까지 같이 죽으면은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업계에서는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기간에 손실분 만큼 과태료를 내거나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오판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대리점과 협력업체들에 대해 본사 차원의 사과와 보상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국 어민들이 동시에 조업을 멈추고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한꺼번에 출항합니다. 갑판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모두 150여 척.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가 오염돼 국내 수산업은 물론 어민 생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먹거리 음식인데 거기다가 그 방사능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 건강에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으니까.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도 어선 100척이 조업을 중단하고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곳 부산을 포함해 전국 9개 거점 항포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국 동시해상 시위에 참여한 어민은 모두 1000여 명, 어선 500척이 동원됐습니다.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한 만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통신사가 초고속이라며 비싸게 판매하는 인터넷의 속도 문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개통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속도를 실제로 서비스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가입 속도의 30%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한 편 내려봤는데 16초밖에 안 걸린다. 기가인터넷 가입 안내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도를 실제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회선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이런 장비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흘 전에 1기가 요금제에 가입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최신 장비를 모두 장착하고 1기가까지 지원하는 노트북으로 속도를 재보겠습니다. 집안의 전자제품을 모두 끄고 랜선을 연결한 뒤 속도를 측정하니 유선 인터넷은 최고 600메가, 무선은 200을 겨우 넘습니다. 1기가, 그러니까 1000메가비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모두 품질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 명시돼 있는데 핵심은 최저 보장 속도입니다. 정부 주도로 19년 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최저 보장 속도만큼 나오지 않으면 고객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저 보장 속도가 고객이 가입한 속도의 3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비싼 요금제일수록 기준이 낮아집니다. 10기가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는 3기가에 불과합니다. 결국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고 50%만 서비스를 해도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최소 속도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당연히 민법상 계약 불이행,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최저 보장 속도 제도가 있는 영국은 통신사가 인터넷 최대 속도를 평균 속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는 딴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상품 대부분이 90% 이상의 정상 속도를 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체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는데요. 정부의 평가 결과 어떻게 나온 건지 오규정 기자가 전합니다. 5년 전부터 써온 500메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다운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모두 100메가도 안 나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재미삼아 했는데 네,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은 속도로 써왔던 건데 비용을 더 지불했던 거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해 평균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1기가 972Mbps, 500메가는 471Mbps, 정상 수준입니다. 2019년도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만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 지속적으로 최저 보장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1기가 상품을 사용한다고 입력했는데 측정값이 100메가 수준으로 지속되면 프로그램상에서 1기가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용자가 입력한 상품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통신사 쪽 문제로 제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구매한 인터넷 속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시간별, 요일별로 그 지역의 인터넷 총 사용량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인터넷 속도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새만금에서 전북 전주를 잇는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 현장. 3.7km 터널을 뚫는 발파 작업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진 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터널 입구인데 지금은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3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금만 참아 계속 혹시라도 또 이 정체가 이럴까 봐 이게 막 저는 너무 애타는 거죠. 하반신을 크게 다친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폭약을 터뜨려 돌을 깨기 전 불안하게 매달려 있던 뜬 돌을 제거하며 점검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돌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공사업체의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납관조끼가 있어요. 안전모도 그대로 착용하시고 안전장구를 싹 다 착용을 했어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폭약을 쓰는 위험한 작업이었던 만큼 공사업체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을 때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을 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조선시대의 해시계나 고려시대의 불화는 이름만 들어도 가치가 높은 우리의 문화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보급 문화재라며 팔린 물건들이 실제로는 가짜였고 감정을 해준 전문가들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에 알려질 경우 3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9억 원에 팔린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진품이라는 감정서까지 버젓이 있지만 위작이었습니다. 시가 15억 원으로 책정된 감정서가 있는 고려불화. 하지만 17세기 중국 어딘가에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작품이라는 이 붓꽂이 역시 가품이었습니다.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서에 속아 고미술 시장에서 팔린 물건들입니다. 이거는 진품이 맞다. 또까지 그때까지는 나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을 의심 참 푸니치도 안 했습니다. 한 달 안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주겠다. 돈도 일시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구매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5억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지가 이제 되팔아 주기로 했으니까 한 달 안에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 골동품들을 감정한 결과 제작 시기가 100년도 안 되는 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직 한국고미술협회장을 포함해 3명의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감정위원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두 고미술협회의 권위를 믿은 피해자들을 속여온 셈입니다. 감정을 해줄 사람은 많은데 공신력 그거를 그 고미술협회만큼 가진 데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운 점인 거죠.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가짜 골동품을 사들인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해조류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영양 성분이 많아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건진 국수라고 불리는 이 해조류 꼬시래기가 지금 제철입니다. 꼬시래기 수확이 한창인 남녘 바다를 이성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수역으로 알려진 전남 장흥의 회진 앞바다.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길게 자란 붉은 빛의 해초가 딸려 올라옵니다. 가늘면서도 일정한 굵기의 모양은 영락없는 면발. 때문에 해조류 꼬시래기는 바다의 국수, 바다의 냉면으로 불립니다. 초겨울 양식줄에 종자를 붙인 뒤 반년이 지나 수확을 하는데 지금이 바로 제철입니다. 이 씹히는 식감 자체가 아삭아삭한 맛이 있거든요. 어느 해조류보다 그 맛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꼬시래기는 이 씹으면 아삭아삭한 맛, 그 맛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3, 4m 길이로 자라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아 최대 8m까지 자랐습니다. 수확한 꼬시래기는 따뜻한 물에 데친 뒤 염장을 해 판매하는데 칼슘과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체내 중금속 배출 효과도 높아 건강식품으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 안팎입니다. 김과 미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조류 품종 개발에 나서 연구 끝에 2000년대 초반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 그 대체 품목으로서 아마 꼬시래기를 저희가 선정해서 갯바위에부터 볼품없던 해초 더미였던 꼬시래기. 어민들에겐 틈새 소득원으로 소비자들에겐 봄 입맛을 돋우며 건강도 챙기는 계절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각 오는 21일, 장소는 백악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넉 달여 만에 열리는 한미 간의 첫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과 직접 만나 회담한 것은 지금까지 스가 일본 총리가 유일합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월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지난주에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외신 회견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관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대처 수단으로는 외교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한미 간의 막판 조율 결과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백신 수급에 관한 논의 결과도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통제 등 백신 선진국들의 이기주의를 경계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세계를 위한 백신 무기고를 자처한 바이든 대통령의 화답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일 갈등 해결과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우리에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의제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른 시일에 대면 회담이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를 두텁게 하고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해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남해상에서 동해상 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 경기 동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최고 80mm, 강원 영서와 영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까지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 지역과 남부지방은 낮부터 점차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아서 쌀쌀합니다. 서울이 9.8도, 광주 9.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4도에 머물겠고요. 안동은 13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안전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